제 이름은 김종규고요. 예전에는 이규환이라는 이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한 15년 차 정도 되고요. 공시법, 민법 두 개 다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EBS에서도 제 얼굴 본 적이 있을 텐데 EBS에서 방송 나간 적도 있고요. 다 처음 하시는 분이죠? 무슨 마음으로 오셨나요? 당연하죠. 네. 당연히 따셔야죠. 네. 공인중개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다른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셨을 테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이번 주에 마지막 날이니까,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중개사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공시법령을 담당하는데요. 어느 학원이든 처음 나가면 좀 쑥스럽습니다. 벌써 15년 차인데도 좀 쑥스러워요. 뭐 할 말 없으신가요? 네. 제 이력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학원은 다 다녀봤죠. 네. 꽤 오래 했으니까. 제가 아마 3세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강사로 3세대. 1세대는 다 나가셨고 그 다음에 2세대도 얼마 안 계시고 보통 이제 주력이 3세대인데 제가 3세대 강사인 것 같아요. 공부 좀 일주일 동안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재밌으세요? 네. 네? 어느 분이 그러셨나요? 재밌으시다고?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공부를 좀 해보셨나봐요? 네, 즐기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전에 내려오던 전설이 있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을 못 따라가고, 그렇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법 공부는 그렇습니다. 근데 성실한 사람이 못 따라가는 분이 있어요. 뭘까요? 머리 좋은 놈을 또 못 따라갑니다. 머리 좋은 놈을. 그 다음에 머리 좋은 놈이 못 따라가는 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즐기는 놈입니다. 즐기는 놈, 즐기는 분. 그래서 재미를 느끼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합격하는 건 굉장히 쉽죠. 네, 굉장히 쉬울 겁니다. 예전에 이제 한 5년쯤 전에 제 수험생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본인은 갑을병만 나오면 흥분이 된답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죠? 네, 민법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을병정이라는 게 자꾸 나옵니다. 사례형으로. 근데 그분은 갑을병정만 나오면 흥분이 된대요. 당연히 붙으시겠죠? 네, 붙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공부는 재미를 느끼시면서 즐기시면서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아직 어려운 시험은 아니니까 이번 시험도 쉬웠죠. 네, 금방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제 수험생 중에서 전국 수석이 2분이 나오셨어요. 2번이 나왔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교재를 10번 이상 읽으셨습니다. 전국 수석 나오신 분들이. 그래서 한 번은 대전에서 나왔었는데 그 대전에서 나오신 분은 민법 교과서를 15번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1개 틀렸습니다. 민법만. 나머지 과목들은 거의 다 득점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그때 평균이 97점대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공부하셨냐 여쭤보니까 민법은 15번, 학계로는 17번, 이런 식으로 다 10번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수석을 하셨어요. 또 한 번은 원주에서 나오셨는데 그분도 13회독 이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 공부는 저도 이제 법을 공부한 지 근 30년 정도가 되는데요.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한 번 읽으면 10점, 2번 읽으면 20점. 그래서 10번 읽으면 출제자에 대한 예의가 있기 때문에 한 90점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10번이 넘어가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네,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이제 공시법령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시법령. 부동산 공시법령이 제가 담당하는 과목인데요.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이렇게 높아? 저는 강사 중에 키가 큰 편인데 굉장히 높네요. 모든 법은 헌법에서 도출이 됩니다. 헌법. 헌법이라는 법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헌법. 이 헌자는 법헌자죠. 법헌자. 또한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면 최고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는 최고의.
그래서 헌법이라는 법은 으뜸이 되는 법, 최고의 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아버지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셔야 될 게 민법이라는 법입니다. 민법을 어머니법, 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헌법은 최고의 법, 아버지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헌법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면 헌법이 있다는 얘기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헌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헌법이 없는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있다면 무조건 헌법이 있는 것이고 헌법이 있다면 국가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헌법이라는 법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 하나는 거의 프린트 나갔죠. 국가의 통치 구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이 있다는 얘기는 국가가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헌법은 통치 구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 구조라는 것은 힘을 본질로 합니다. 그렇겠죠? 힘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국민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침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익을 여기다가 규정을 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의 기본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기본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치 구조를 가지고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익, 기본이 되는 권리, 이것을 기본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라는 법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치 구조와 기본권. 통치 구조와 기본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치 구조에서는 무엇이 도출이 되느냐면 국가의 통치권이라는 권력이 도출이 됩니다. 통치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통치권. 우리나라 통치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근해 누님이 갖고 있죠. 네, 국가의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치권이라는 것은 권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권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라는 용어를 안 쓰고 권력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 이 통치권이라는 권력이 미치는 공간적인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통치권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근해 누님이 살고 계시죠? 이 근해 누님이 갖고 있는 통치권은 어디까지 미치겠습니까? 여기가 38선입니까? 휴전선입니까? 휴전선. 그래서 여기까지 미칩니다. 여기까지 미치는 것은 통치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휴전선 아래에 미치는 게 바로 통치권이라는 권력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인 범위, 즉 전 국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인 범위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등록하고 관리하고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국가는 제대로 통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인 범위는 전 국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휴전선 이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등록하고 관리하고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까지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법률 용어 하나 나오죠? 공시. 그건 공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공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이 통치 구조에서 통치권이라는 권력이 나오고 이 통치권이라는 권력이 미치는 공간적인 범위 어디라고요? 전 국토.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냐면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게 됩니다. 지적공부. 여기서 지는 땅 지자예요. 땅 지자. 적은 뭘까요? 서적할 때 적자입니다. 서적할 때 적. 그러면 서적할 때 적이라는 한자는 그 의미가 뭘까요? 정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한자입니다. 정보. 그러면 지적이라 하면 무슨 뜻일까요? 토지에 관한 정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적 공부를 하면 뭡니까?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장부를 지적 공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게 되는데 어디에다가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느냐? 지적 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게 됩니다.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장부, 지적 공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을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텐데 대통령 바쁘시죠? 요즘은 더 바쁘시죠? 그래서 장관급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 바쁘세요. 아파트 가격 관리하느라고 아주 바쁘십니다. 그래서 이 장관도 다른 자에게 맡겨놓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면 지적소관청이라는 국가기관입니다.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관청이란 뜻이에요.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관청, 지적소관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법이 필요할 텐데 그 법의 이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렇죠. 여기서 전 국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그래서 공간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 공간적 범위는 전 국토라고 그랬죠. 전 국토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법이 바로 이 내용들을 규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대단히 쉬운 법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27일 시험이 있었죠. 아마 이 12문제 중에서 대부분 선생님들은 10개 이상은 득점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나올 게 뻔해요. 나올 게 뻔하니까 보통 강사들이 다 적중을 시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거의 12개 다 적중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은 대단히 쉬운 법입니다. 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법을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공법. 그렇죠. 이것도 공법의 일종입니다. 근데 공법은 대단히 쉬운 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즐기면서 하신다면 공법도 거의 다 득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부동산 공법의 일종인데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최소한 10개 이상은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본권이라는 게 있죠. 이 기본권.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 국가의 힘이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권리. 이것을 기본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본권 중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시되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도 들어보신 기본권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평등권, 자유권 이런 거 있었죠? 네, 평등권, 자유권, 뭐 생명권, 또 뭐 청구권 이런 것들 다 기본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중시되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입니다.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본권 중에 하나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중에서 중요한 기본권인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2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3조인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니까 지우겠습니다. 네, 2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23조. 그런데 이 재산권 중에서도 아주 고가의 재산권이 있는데 뭘까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높은 재산권, 그게 바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예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아주 고가죠. 서울 강남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
얼마에 팔렸습니까? 10몇 조에 팔렸죠? 잘 모르십니까? 10몇 조에 팔렸습니다. 땅이. 그러니까 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고가의 재산권입니다. 이 고가의 재산권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등록하고 관리하고 공시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공시까지 해야 되느냐?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해야 되는데 어떠한 매개체에다가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해야 되느냐?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수집, 관리, 공시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들어보셨죠? 등기부. 여기다가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누가 담당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보시면 권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권리. 그렇죠. 권리. 그럼 이 권리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법원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권리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회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고 사법부입니다. 따라서 사법부에서 이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법부입니다. 이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정부라고 얘기를 해요. 이쪽은 사법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권리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부에서 법원을 얘기할 텐데요. 이 법원의 본질적 역할은 뭘까요? 법원의 본질적 하는 역할은 개인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권리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이 분쟁에 대한 최종적 판단 권한이 바로 판단하는 역할이 바로 법원의 역할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디 갑니까? 법원에 가죠. 그 역할이 법원의 본질적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등기부를 관리할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를 관리하는 별도의 국가기관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국가기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등기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소라는 별도의 국가기관을 사법부 내에 설치해서 이 등기소에서 이 부동산 등기부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법이 있을 텐데 이 법의 이름은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법이 뭐라고요?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입니다. 이 등기법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법은 몇 개 이상 득점을 하셔야 되느냐? 이 등기법은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27회 10월 달에 우리 시험이 있었죠. 그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 상당히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체 등기법의 양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법무사들은 법무사 시험에서는 이게 전부 다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 다음에 강의도 보통 이 법무사 시험에서 등기법은 2달 하루에 4시간씩 2달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민법보다 훨씬 많이 해요. 이 많은 양을 우리 중개사에서는 조금밖에 안 하죠. 얼마큼 하느냐? 요만큼 하게 됩니다. 문제수도 요만큼밖에 안 돼요. 12문제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여기서 출제가 되겠지만 한 20% 정도는 여기서 출제해버립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등기법은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운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법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는 몇 개를 득점해야 되느냐면 6개 정도는 득점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10개 정도는 최소한 득점하셔야 되고 이쪽은 6개 정도는 득점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의 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령은 24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10개, 6개, 총 16개 정도는 득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총 24문제 중에서 몇 문제 득점하셔야 된다고요? 16개 정도 득점하시면 지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법이 있죠. 세법이 16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40문제가 출제가 돼요. 부동산 공시법령 플러스 부동산 세법. 이렇게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제가 담당하는 것은 24문제고요. 이 중에서 16문제 정도는 득점하셔야 됩니다. 세법은 쉬우니까 10개. 그러면 총 몇 문제입니까? 26문제. 26문제면 70 몇 점이 되나요? 요게 50점, 요게 15점, 65점 정도 될 겁니다. 65점이면 네,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65점 우습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제 7월달, 8월달 가시면 네, 65점이 얼마나 좋은 점수인지 아실 겁니다. 요게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이 갑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팔고 싶어요. 누구에게? 을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사는 계약을 매매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팔고 사는 계약, 매매계약. 앞으로 민법 시간에 줄기차게 공부를 하실 겁니다. 팔매자와 살매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팔아서 소유권을 넘기는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도자는 넘길 도자예요. 요 매자는 팔매자, 넘길 도자, 사람인자. 팔아서 소유권을 넘기는 사람을 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요 을은 사서, 이건 살매자입니다. 산다는 뜻이에요. 사서 소유권을 받는 사람, 매수인 이렇게 부릅니다. 사서 소유권을 받는 사람, 매수인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걸 매매계약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이 갑에게는 소유권을 이전시킬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소유권을 이전시킬 의무가 발생해요. 그냥 소유권 넘겨주지 않겠죠. 돈은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같이 발생을 합니다. 요 을은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갑은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을은 매수인은 이 의무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과 부동산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매매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여기에 등기까지 요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즉 의무를 하게 되면 등기가 을 명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서 이제 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은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을은. 근데 갑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을은 대금 1억 원을 지불했는데 갑은 소유권을 이전시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서 갑에게 쫓아가서 휘둘러야 되겠습니까? 네? 힘으로 해결합니까? 그건 아니겠죠?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인은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주겠죠? 맞습니까? 법원에서는 을 승소 판결을 내줄 겁니다. 그런데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적인 갭이 존재합니다. 짧으면 1년, 길면 15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요 갑이 이 부동산 소유권을 딴 놈에게 팔아버리면 요 시점에서 을이 승소 판결을 받을 텐데 이미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A에게 넘어갔죠.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소유권이 갑이 A에게 넘겼기 때문에 을은 판결을 받아도 더 이상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대충 들으세요. 네. 그러면 요 A는 갑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자에게 못 넘기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전소송이라는 것을 같이 제기합니다. 보전이라는 말은 갑이 이 토지를 계속 보존하도록
가지고 있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요거를 본안소송 이렇게 부르고요. 요걸 보전소송 이렇게 부릅니다. 이 보전소송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압류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가처분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그 두 가지를 합해서 보전소송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가처분과 가압류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면 요 A가 가진 권리가 돈과 관련된 권리일 때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겁니다. 돈과 관련이 없는 권리일 때는 그때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요 을은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돈과 직접 관련이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죠. 이거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처분이라는 용어는요, 본래 용어가 처분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이게 원래 용어예요. 처분금지 가처분, 이게 본래 용어입니다. 너무 길죠? 너무 길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해서 그냥 가처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같이 신청합니다. 다른 자에게 못 팔도록. 그래야 되겠죠? 네,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처분금지 가처분은 보통 일주일 내에 법원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금방 결정을 해줘요. 왜냐면 이것도 질질 끌게 되면 요 갑이 후딱 팔아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나 가처분은 금방 결정이 납니다. 보통 3일 이내에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가처분이 결정이 됐고요. 가처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팔지 못하도록 법원의 결정이 난 겁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시켰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을에게 판결서 한 장 이렇게 주겠죠. 맞습니까? 그럼 판결서를 가지고 요 을은 등기소에 가서 이 을명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강제로 소유권을 뺏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여기에 관련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민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이 민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요 법원과 관련된 것 중에서 소송과 관련된 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민사소송법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보전소송 요것과 관련된 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민사집행법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집행법. 그 다음에 요 등기와 관련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그러면 지금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 몇 개의 법률이 적용이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소유권을 넘겨받기까지 4개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4개의 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민사법이라고 부릅니다. 민사법. 여기서 보시면 국민의 일과 관련된 법을 민사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민사법은 민법, 그 다음에 등기법,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민지법 이렇게 부릅니다. 요 4개의 법을 통해서 요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우리 중개사 공부에서 시험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1년 내내 이 법을 공부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등기법, 민서법, 민지법 이런 법들이 이제 공부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 범위에 없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게 또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가 있습니다. 요건 사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요거는 12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민법과 등기법을 보시면 아까 민법은 모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은 아버지법, 민법은 어머니법 이렇게 부릅니다. 왜 민법을 어머니법이라고 부르냐면 민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이론들이 다른 법에도 다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을 어머니법 이렇게 부르고요. 헌법은 최고법, 으뜸법, 아버지법 이렇게 부르는데 모든 법들은 다 헌법의 통치구조와 기본권에서 도출이 됩니다. 이런 법들은 전부 다 헌법에서 도출되는 법들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아버지법, 최고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시요. 모든 법들은 헌법에서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끄집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을 아버지법, 최고법, 으뜸법 이렇게 부르고 민법을 어머니법, 모법 이렇게 불러요. 민법은 민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이론들은 다른 법에 다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민법을 기초로 해서 이 등기법이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법이 어려운 겁니다. 수험생분들은 이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법 공부한 지 30년 정도가 됐는데요. 이 법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을 35개 정도 득점하신다면 굉장히 고득점이죠. 맞습니까? 우리 시험에서 민법을 35개 정도 득점하시면 87.5입니다. 아주 고득점이에요. 그러면 민법 실력이 이 정도가 되는데 이 등기법은 몇 개가 득점이 가능한가? 이게 두 개가 전부 다 민사법이라고 그랬죠. 같은 민법의 일종인 겁니다. 이게 35개라고 해서 이게 10개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등기법의 기초가 되는 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게 10개 이상이 나온다면 이건 몇 개 나올까요? 35개 이상이 나옵니다. 이게 공부가 되시면 이건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보통 학원에서 이 등기법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암기 쪽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거의 포기하실 겁니다. 근데 이해를 하신다면 포기 안 하셔도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만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법을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은 민법은 당연히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등기법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포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암기 쪽으로 2차 과목은 암기 과목이다. 이런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1차 과목은 이해하는 과목이고 2차 과목은 단순 암기 과목이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법만큼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암기하시면 한 3개 정도 나오실 겁니다. 이 암기로 공부하시면. 근데 백지에서 찍으셔도 3개는 나오시죠? 암기에서 푸셔도 3개, 백지에서 찍어도 3개. 그래서 아예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문제는 공부를 하신다면 민법이 같이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차 과목은 한 6월이나 7월부터 공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맞는 말인지도 몰라요.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런데 이 민법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기서 보신 바대로 공간정보법은 그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등기법만큼은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직전에 아예 책을 덮으셔도 점수가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법은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셔갖고 공간정보법에서 12문제 중에서 10문제 이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겸손을 떨어서 10개고 올해 시험 정도, 작년 시험 정도, 재작년 시험 정도, 또 그 전에 시험 정도 그 정도로 출제가 된다면 12개 다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강사들이 찍는 부분대로 그냥 출제가 됩니다. 요거는 12개 중에서 6개 정도, 6개 정도는 득점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부터 민법과 연관지어서 공부하신다면 이것도 10개 정도는 득점이 가능합니다. 올해 시험 수준 정도면 10개 정도 득점이 가능합니다. 이게 10개가 나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민법은 35개 이상이 나와버립니다. 네.
그래서 좀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전 국토에 관한 정보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 국토에 관한 정보. 그러면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정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게 궁금해야 되겠죠. 그것이 궁금해야 될 겁니다. 정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이 정보라 하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다 알겠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얘기할 겁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얘기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 다음에 이 토지의 표시라 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지금부터 외워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소재지를 얘기합니다. 소재. 행정구역을 얘기해요. 여기 행정구역은 뭡니까? 경기도, 평택시, 네? 평택동. 그 다음에요. 거기 끝입니까? 네. 그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토지들은 소재지가 뭡니까?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번. 지번이라 하면 토지의 번호를 얘기합니다. 토지의 번호. 100번지, 200번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산 100번지, 산 150번지, 아니면 경기도 평택동, 평택시 평택동 250번지. 그 숫자를 지번 이렇게 부릅니다. 토지의 번호를 지번이라고 부릅니다. 지목이라 하면 토지의 목적을 지목 이렇게 불러요. 토지의 목적, 토지의 용도 이를 지목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대지 들어보셨습니까? 대지는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올리는 것이죠. 임야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나무들이 우거진 토지를 임야 이렇게 얘기하죠. 전탑 이런 것들을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지목. 그 다음에 면적은 다 아실 겁니다. 면적, 넓이를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공부하실 텐데요. 오늘 여기서 이것들을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이 공간정보법은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유는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러면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그때그때 딱딱 외우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책을 읽으실 때 굉장히 익숙해지시고 12개 전부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표시는 세 가지가 아니라 6가지를 주로 얘기하는데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 6가지를 일반적으로 토지의 표시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외우시죠. 일단은 소, 지, 면, 경, 좌표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기하십니다. 소, 지, 면, 경, 좌표 같이 외우고 가죠. 네, 같이 외웁시다. 소, 지, 면, 경, 좌표 이렇게 외우십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외우고 가시면 나중에 책 읽으실 때 굉장히 수월합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 지, 면, 경, 좌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다시요. 소지지면, 경좌표. 소지지면, 경좌표. 오늘 두 문자 첫 번째 나갑니다. 두 문자라 하면 외울 게 많을 때 맨 앞대가리 머리 두 자 써서 앞대가리 문자를 따서 좀 암기를 쉽게 하는 방법이 두 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두 문자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아마 10개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개, 공간정보법 10개가 안 되니까 그때 딱딱 외우고 가시면 나중에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쫙 나오시는 겁니다. 소, 지, 면, 경, 좌표.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토지 지면 경좌표.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정보는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맞나요? 네, 맞을 겁니다. 지금 민법은 공부 어디 하고 계십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죠? 네.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거의 50 가까이 됐는데요. 제 세대가 제 앞 세대는 그 고시 공부할 때 어디로 갔냐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 뒷세대는 이제 신림동으로 갔어요. 제가 낀 세대입니다. 고시 공부할 때. 근데 제 앞 세대 선배님들은 산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산에 들어가서 하는 게. 책 펴놓고 공부하는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석 달은 그냥 앉아있는 훈련을 하신답니다. 석 달 동안. 왜냐면 산에 들어가면 참 공기 좋고 그 다음에 술 생각 날 테고 앉아있는 게 쉽지 않답니다. 제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석 달은 그냥 앉아있는 훈련만 한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2달은 앉아있는 훈련만 하실 겁니다. 2달이 지나가도록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그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금 11월 달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1월 달쯤 되면 이제 뭔가 조금씩 들어오십니다. 원래 공부가 그래요. 그런데 1월 달에 오신 분들은 어떠실까요? 1, 2월 달은 또 앉아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3월 달에 오신 분들은 3, 4월은 앉아있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전 과정이 돌아갈 때까지 그냥 앉아있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정말 없어요. 저도 한 15년 정도 고시 공부했었는데요. 제가 제 주위에 있는 고시 공부하는 모든 친구들도 네, 그걸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법공부 하시는 거죠. 법공부입니다. 따라서 그냥 앉아있는 훈련을, 그러니까 빨리 오실수록 좋은 겁니다.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11월, 12월은 앉아있는 훈련.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머릿속에서 막 움직입니다. 용어들이. 그때부터 제대로 하시는 게 될 거예요. 여하간 전 국토에 관한 정보는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의 표시라 하면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그렇죠? 이거 외우셨습니까? 네. 소지지면 경좌표 일단 이렇게 외우십니다. 이거는 따로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면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근데 이거는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소지지면 경좌표.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여기의 정보는 이제 외울 가장 기본적인 거 암기가 되셨고요. 요 정보도 암기가 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먼저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를 보시기 전에 요거부터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이건 민법에서 공부하실 텐데요. 부동산이라 하면 이건 아닐 부자예요. 아니다. 노. 그 다음에 요 동은 움직일 동자입니다. 요 산은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물론 민법에서도 하실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것을 부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에서. 움직이지 않는 재산. 부동산. 그러면 이것과 대응이 되는 재산이 있는데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동산은 의미가 뭐겠습니까? 움직이는 재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동산이죠. 움직이는 건 전부 다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움직일 동자에 재산산자를 써서 움직이는 재산, 동산. 마이크는 뭐겠습니까? 네? 동산이겠죠. 움직이니까. 나무는 어떻겠습니까? 나무. 네? 이게 베어지면 동산이겠죠. 심어져 있는 상태일 때는 뭐겠습니까? 부동산이겠죠. 되셨습니까? 요게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에는 뭐가 달렸습니까?
사과가 달렸습니다. 요 사과는 동산인가요? 부동산인가요? 네? 움직이니까. 물론 베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동산이죠. 달려있을 때는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다수견해예요. 왜? 일정한 조금 더 많이 움직이면 완전히 동산이 돼버리죠. 그런데 붙어있을 때는 이게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간 움직이는 건 동산, 움직이지 않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한다고 그랬죠. 동산에 관한 정보는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할 필요가 있지만 동산은 가격이 저가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아주 고가의 동산이 있긴 있죠. 비행기, 선박, 중기기, 무거운 기계들,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동산이지만 굉장히 고가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별도의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했던 이유는 고가냐 저가냐 갖고 구별을 했던 겁니다. 옛날에는 고가의 동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부동산이라 하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 다음에 부동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토지와 건물. 그래서 등기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그래서 이 부동산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건물과 토지. 이거는 따로 안 외우셔도 돼요. 나중에 저절로 암기가 되십니다. 나중에 저절로 되는 거니까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권리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권리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권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건과 채권입니다. 물건과 채권.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는 뜻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이크는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요? 이 학원 원장님이 소유하고 있겠죠? 맞습니까? 마이크도 물건이죠. 그러면 이 마이크에 대한 물건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원장님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이라 하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물건 뭐라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채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 채권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채권. 그러면 이 채권은 채자인데요. 채자를 분해를 해보면 요거 이쪽과 이쪽으로 분해가 됩니다. 즉 이렇게 분해가 돼요. 요거를 채자를 분해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건 사람 인자죠. 사람이란 뜻입니다. 요거는 뭘까요? 책임할 때 그 책자예요. 책임할 때 책자. 그러면 채권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를 얘기합니다. 물건은 뭐라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어렵지 않죠?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된 권리는 물건을 얘기합니다. 물건을 얘기합니다. 물건에는 물건에 대한 권리는 어떤 권리들이 있느냐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고요.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그냥 지금은 외우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는 권리,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러한 물권이 있습니다. 이거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그 다음에 질권. 안 외우셔도 돼요. 민법 하시면서 저절로 아실 겁니다.
요 소유권은 다 아시죠? 소유권. 요 지상권은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 이렇게 부릅니다.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땅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권리, 이걸 지역권이라고 부릅니다.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이런 게 있다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전적으로 새들어 살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 전세권은 많이 들어보셨죠? 전적으로 새들어 살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 이렇게 부릅니다. 전세권. 그 다음에 이 유치권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 이렇게 불러요.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유치권,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 이렇게 부릅니다. 저당권은 저당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많이 들어보셨죠? 은행에 저당 잡힌다. 그때의 저당권을 얘기합니다. 질권은 인질로 삼을 수 있는 권리가 질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당포 주인에게 내 금반지를 인질로 맡기고 사장님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갖고 술 먹었는데 그 금반지를 인질로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100만 원 갚아야 되죠. 그러면 100만 원 갚을 때까지 전당포 사장님은 금반지를 인질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질권이라고 불러요. 질권. 그래서 요거를 물권 이렇게 부릅니다. 민법에서는 점유권이라는 물권도 공부하실 겁니다.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 8가지를 8대 물권 이렇게 부릅니다.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채권이요. 굉장히 많은 채권이 있지만 우리 공시법령에서 필요한 채권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임차권. 임차권. 여기서 임차권이라면 임차권 많이 들어보셨죠? 요 임자가 돈이라는 뜻이에요. 돈. 그 다음에 요 차자가 빌린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빌릴 차자. 그러면 임차권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돈 내고 물건을 빌릴 수 있는 권리. 이를 임차권 이렇게 부릅니다. 돈을 내고서 물건을 빌릴 수 있는 권리. 임차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점유권을 물권. 그 다음에 임차권, 채권. 그러한 권리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토지, 건물. 그렇죠? 토지, 건물. 그 다음에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임차권. 여기에 대한 정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보를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즉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가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이 될 때에 그것들을 부동산 등기부를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등록, 관리, 공시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부터는 좀 어렵죠? 네, 이거는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를 다 하십니다. 이 용어를 민법에서 공부하신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안 외우셔도 돼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겠다는 겁니다. 어디다가?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그러면 이제 1교시가 끝났는데요. 1교시 끝날 때 하나만 외우십니다. 1교시 끝날 때 제가 뭘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까? 소지, 지면, 경자표.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네, 이제 편안해지십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사실은 제 목표는요. 24문제 중에서 22문제입니다. 강의는 24문제 중에서 22문제 정도 득점하실 정도로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우라는 거 그때 외울 거 많지도 않습니다. 저는 외우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외울 건 2문제를 따서 한 10개 정도 나갑니다. 그것만 외우시고 결석만 하시면
24개 중에서 22문제 정도는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